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로 이재명 정부 출범 6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경우라 새 정부 구성 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참모진들 인선이 발표됐고요. 지난주 현충일 기념식 참석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와 정책 행보 돌아보고 대선 이후 여대 야소 전국이 시작되었는데요. 여야가 바뀐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국민의힘 김건희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들어오시면서 자리가 바뀐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김건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한 말씀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여기 와서 자리가 바뀌니까 확 여야가 바뀐 게 느껴지네요. 네. 네. 이번 하여튼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조기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노력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겸허히 반성하고요.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은 만큼 저희가 쇄신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당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는 어떻습니까? 뭐 기분이랄까요? 또 심정이랄까요? 득이만만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더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수 측이랑 국민의힘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독점하게 되면 뭐 더 이렇게 독주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대선 누가 뭐라도 내란 심판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하고 민생 회복하는 도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구로서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국민적인 심판에 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인지 또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 또 정원재 대변인 두 분께는 자, 지난 며칠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상당히 신속하게 또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정원재 대변인부터요. 사실 제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대통령의 취임식을 중계한 적이 있는데 취임식에서 했었던 취임사 그대로 그 대통령이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원칙을 이행할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임사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기를 뽑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취임사는 정말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권한 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 편을 보는 정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국정을 마무리하는 때의 결과도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매년 대통령이 현충원 가시잖아요. 현충문 나오면서 했었던 그때 그 마음을 임기 마지막까지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있었던 지난 일주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비판한다면 그거는 뭐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것 같아갖고 지금까지 그냥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비판할 게 없는 거겠죠. 아니 비판하려면 할 게 있는데 그러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김문수 그렇습니다. 후보에게 전화했던 거라. 조기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용산 참모진 인선도 있었고 또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좀 신속하게 지명이 필요한 또 요직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요직에는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지명도 했습니다. 자, 지난 6일간의 이재명 대통령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뭐 잘하는 거는 좀 잘한다고 꼭 허니문이니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상대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였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니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 회의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불과 이제 며칠 사이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맞아 이게 원래 정부의 모습이지 원래 대통령의 모습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주일이었다고 보고요. 또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제 실용적이고 능력 중심이고 바로바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침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때 그 아주 조그만 부분은 본 거지만 당장 첫날 지금 시급한 민생 경제 관련된 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야간까지 회의하고 그 다음날 뭐 그날 인사하고 후속 인사하고 또 전 정부 장관들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권 인수인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당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효용성 이것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일주일 동안의 모습이었고요. 뭐 잘못하면 앞으로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비판을 하셔도 좋지만 잘할 때는 칭찬도 아끼지 말으셨으면 하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이 6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도 오늘입니다. 오늘 또 통화를 하기도 했고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들어가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무덤 같다, 황당무계하다, PC도 없다, 프린트도 없다. 근데 이 논란이 왜 벌어진 겁니까? 보통 인수인계를 하고 어떤 사무 또는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뭐 실제로 그 선발대로 한 80여 명이 먼저 들어갔는데 통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프린터 뭐 컴퓨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주조차도 없어서 뭐 결제 도장 뭐 찍지 못할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정과 관련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복귀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과 관련된 인수인계 받을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고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뭔가 숨기려고 뭐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죽하면은 뭐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른 그거 관련돼서 뭐 그 전에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좀 하던데 예.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이 다 복귀해서 다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 내려서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인수인계에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그 비서관까지 다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김영삼 대통령 와서는 비서관까지 남기고 그다음에 행정관까지 남기고 이렇게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다 바꾸더라고요. 어느 틈에 이제 뭐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3년 전 아마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마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인수인계가 지금과 같이 된다는 건 국정에 연속성이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그 인수인계를 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꼬투리가 잡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가 나는 거니까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제도적으로 또 간섭적으로 이 국정의 그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국민들 앞에서 정부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다 해야 되는 것,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3년 전에는 또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더 좀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에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이 국가안보실장 등 필수 인력 6명에 대한 인사, 또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이 사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 일단 지명이 됐네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뭐 좀 매우 적절한 인사가 보여집니다. 사선 의원이니까 뭐 정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선이라는 이력뿐만 아니라 예. 뭐 최근까지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그 짚어내는 어떤 뭐 시각, 정무 감각 그리고 이제 그걸 풀어내는 뭐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 시점 국무총리로서 그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또 관련 분석을 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궁금한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했을까 이 지점이거든요.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하고 이 행정부가 사실 지금 시점은 어쨌든 상당 기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치적으로도 다소 이제 통합 뭐 이런 이미지의 총리를 기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대통령과 마음이 가장 통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총리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또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탄핵 국면까지 끌어오는 데 있어서 당무 이상의 어떤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뭐 신뢰가 돈독한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국정 전반을 꿰뚫는 해박한 어떤 이 감각과 능력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뭐 다른 우선적 가치보다는 지금은 정부와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민석 같은 어떤 감각, 실천력, 실행력, 또 이 정무 감각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딱 떠오른 분이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예. 자, 정광재 대변인 이제 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네. 진행이 될 텐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틀이죠. 인사청문회가요. 네, 자, 지금 대표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권에 상당히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하나가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네.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 지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는 가지만, 근데 초대 총리의 적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 그 전과는 아마 국민적 양해가 있을 겁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전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전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총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개인 신상과 관련한 것은 정치자금 관련해서도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총리 지명자들 같은 경우에 혹독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위장 전입 한 번만 해도 그 총리로 인준을 국회에서 받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뭐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이 정치인의 각대에서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많이 완화된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과거 뭐 범죄 전력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는데 예.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낼 수 있는 총리로서의 자격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뭐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죠. 예. 이 지적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본인이랑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같이 일해서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검증된 인사를 좀 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시대 정신이 세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사회 통합시키고 민생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이 여야 간의 소통이나 또는 뭐 협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무적 그 감각 그리고 풍부한 정치 경험 그리고 이제 전략통이잖아요. 누가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겸비한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이제 국민들을 대의해 봤던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이 내각을 잘 통할하고 그 여야 관계들을 잘 조율하면서 국정을 잘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김민석 저 총리 지명자가 그 전에 당내에서 보면은 총선 때에도 상황실장을 맡아서 총선을 전체 주도도 했었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또 총괄 그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전체를 잘 리드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관료 출신들을 많이 중용했잖아요. 예. 그때와는 지금하고는 이제 해결해야 될 주체라든지 또는 신속성이나 정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요구받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인사검증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할 것이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도덕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청문회 통해서 검증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은 그런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판단으로는 책임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시대적인 필요성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주목받는 지명자가 후보자가 바로 이종석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을 거예요. 김건 의원께서는 또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내 시각도 있겠지만 상당히 미국 또는 주변 국가들의 시각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께서 이제 과거에 자주파라고도 불리시고 그 다음에 좀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신 분인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그러고 다른 민족이라고 하고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년 전의 경험을 그냥 지금에 와서 대입하려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핵에 대해서도 어떤 과거 20년 전에 했던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프로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서는 좀 분야가 뭐 국정원장의 인사이긴 합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과거 뭐 자주파 동맹파 분류는 이 과거 이제 외교라든가 대북 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정치 정세가 반영된 입장 이걸 가지고 이 평가해 놓은 것이고요.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이종석 그 친명 후보자하고 위성락 실장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대북 정책을 기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둘이 뭐 자주파 동맹파 간에 이견이 노출되거나 실제 정책 실현에 있어서 그 어떤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백히 표방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기본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북한과는 평화 우선 정책을 하되 지금 뭐 현재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하고 러시아에 편향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잘 반영을 해야죠. 그럼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 북핵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이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뭐 제1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뭐 미국과의 뭐 관계에 있어서 이 자주파라는 입장에서 북한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고 있는 뭐 자준이 동맹이니 이런 과거의 어떤 했던 일을 놓고 그렇게 분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또 대북 누선을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이렇게 하실 말씀하시고 자주파는 좀 북한의 비중을 둔 전략 그걸 자주파로 보고 동맹파는 미국에 좀 비중을 두고 펼치는 전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이제 네이밍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예. 그 우리의 이제 대외 관계의 기본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남북 관계 개선에 둘 거냐 아니면 한미 동맹에 둘 거냐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동의는 안 되는 게 제가 20년 전 실무자로서 사실 그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 뭐 자주파 동맹파라고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제가 있어서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그 실제 그 다양한 시각의 균형이 맞춰지면 이게 다 잘 조화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되면 이게 불협화음의 소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만 우리 조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뭐 분석이라든가 입각점 같은 게 조금 다르거든요. 가령 이제 내재적인 접근법 하게 되면 일단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의 정책을 세우는다는 개념인데 이제 너무 이제 북한의 입장에 경도되다 보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 경도된 입장으로 갈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 한 가지만 뭐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북한에 대한 이 관점이나 이게 부분을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게 그 내재적 접근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과거에 진보 진영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차단당하고 보수 정부가 정부를 독점한 시대에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론의 하나였고 그거 한 20-30년 전의 얘기죠. 지금 북한 관련된서는 뭐 지금 민주당 정부가 여러 차례 집권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펴는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펼쳐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접근론 쓸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막고 네. 평화를 공고히 하고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요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뭐 이전에 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또 책무는 또 통일부 장관이었고 이번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보이는지 계속해서 또 열린 토론에서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또 금융 전문가시니까요. 이 부분 궁금했습니다. 잘 모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번 이 참모진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류덕현, 문진영 이제 주로 이제 학자진들입니다. 상당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일을 맡았고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니까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디 쪽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관료랑 그 전문성을 가진 그 교수들 간의 조합이죠. 조합인데 그 교수 출신들 수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로 다 좀 알려져 있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그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기재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그분이 민간 회사에서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또 그 제 경험도 이제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그 이제 그 수석이 정책실장과 수석들의 조합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를 성장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 좀 성장과 관련된 방점에 좀 찍고 그다음에 민생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그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광진 대변인께 네.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홍보수석이 이규현 전 JTBC 보도부문 대표입니다. 네. 주로 이제 탐사를 많이 한 인물이고 실제로 뭐 정치 뉴스를 많이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게 경제 라인에 임명된 분들은 잘 알거든요. 김용범 전 네. 차관이라든가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됐거나 하준경 한양대 교수 이런 분들은 함께 뭐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이 이규현 수석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통할하게 되잖아요. 홍보수석 자리가. 그렇습니다. 홍보수석 밑에 홍보기획비서관이 있고 뉴미디어 비서관이 있고 뭐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있고 대변인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와 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기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JTBC가 갖고 있는 논조라든가 이규현 그 홍보수석이 그동안 보여왔던 전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균형을 이규현 수석이 잘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카메라를 몇 대 설치해갖고 쌍방향 소통을 한다는 예. 좋은 취지는 설명했지만 그게 이 대한민국이 정치 양극화됐고 극렬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 심리적으로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그러면 내 얼굴 노출되고 했었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그 정책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줘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작용까지도 한번 검토했었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지금 대통령실 어떤- 기자실에 네. 과거에는 브리핑을 하는 뭐 수석이나 대통령이나 대변인 얼굴만 비치도록 카메라가 세팅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뭐 미국처럼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질문을 할 때는 기자들 얼굴까지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그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SNS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본 댓글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예. 일선에선 그게 도입 취지는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어떤 겁니다. 부작용을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질문을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에 대해서 극렬 지지자들이 가갖고 문자 폭탄 뭐 해갖고 이분이 결국에는 기자 생활을 다 못하고 우리 당에 와서 대변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이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비판할 게 없으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좀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오히려 아니고. 기자분들에 대한 그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저 언론에 대해서 네.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저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특정 언론을 배제시키고 뭐 전용기에 탑승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편파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었던 게 오히려 문제이지. 지금은 예. 뭐 매일 브리핑도 하면서 이렇게 언론 친화적인 그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 예, 이건 김건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이 우상호 전 의원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정무수석으로 죄송합니다.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다양한 해석 중에서 그래도 우상호 전 의원이면은 원내대표까지도 역임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야당과 소통을 잘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에서 정치의 복원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대통령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과 각종 민심을 여과 없이 전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입법 폭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현정 의원님이 저를 또 이제 반박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수십 번 행사하지 않았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못 하십니다.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하여튼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안을 하나하나 하실 때 현실성과 그다음에 이것이 그 과정 입법 절차의 민주성까지 다 따져서 좀 제대로 된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법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네.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특별히 불만을 지적하지는 않으시네요.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요. 자, 조규 부위원장께 바로 여쭤볼게요. 자, 바로 지금 말도 많은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전북 남원 출신이고 60년생이고 특수통이고요. 또 검사 출신이죠.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또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고 지금 오늘자 몇몇 신문에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또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예.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는 그냥 우려에 그칠 뿐인 겁니까? 일단 뭐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이제 오늘 보도가 됐으니까요. 네. 그게 이 민정수석이란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문제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 가능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 좀 있죠. 뭐 네. 다수보다는 일부가 이제 그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의욕 있게 추진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민정수석이 또 조국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꼭 검찰이니까 안 되고 민간 출신이니까 성역 없이 검찰에 좀 칼을 들이댈 수 있다. 꼭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닌데 검찰 조직의 생리상 특수통 검사 출신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 분명히 그런 부분을 확인했겠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겪어왔던 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할 적임자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런 우려에 대한 뭐 검토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내부와의 관계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에 입법의 법 제도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어디 출신이란 것만으로 검찰 개혁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거란 판단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외에 민정수석이 담당해야 될 여러 역할들 그러니까 사법 제도 개선이라든가 민정 뭐 친인척 관리 또 인사 검증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네. 민주당에서도 특수통 검사라는 것 때문에 우려했던 시각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반발이 꼭 굳이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한 말씀만 네네, 꼭 하시죠. 드리자면 네. 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에서 하는 뭐 쓴소리들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싶어하는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할 길 간다 식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보여줬던 독선 오만 이런 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물론 뭐 민주당에서 뭐 잘 브레이크를 거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인사하고는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우리 당내에서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분이 뭐 평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검찰 출신 특수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조국 그 민정 전 수석에 또 그 검찰 출신 아닌 분이 민정수석 맡아서 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검찰 조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또 반대의 시각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리고 이분이 특수부 검사이지만 검찰 내에서의 평판이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그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 개혁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 소통 그 검찰 내에 이런 소통들을 또 할 적임자로서 소통을 잘 한다라고 하면 그런 개혁에 대해서 저항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식의 역할들을 맡기기 위한 인사였다라는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고집적인 그런 그 인사라고는 좀 약간은 좀 그 관점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의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고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두 자리가 비는 겁니까? 네. 네.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후보군의 이성엽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성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있습니까? 뭐 제가 포함 여부까지 근데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 검토 대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지금 거론되고 있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다면 됐나? 네. 대통령실에서 그 후보군에 있다는 것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확인했나요? 검토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요. 왜 벌써 이해 충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사실관계 가정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몇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상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관련 사건 재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증 관련된 거라든가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사건들이 이 관련 입법이 추진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돼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경우 이게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건데 이해충돌 방지법에 정한 이해충돌의 사안도 아닙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법상의 재판관 기피 사유 정도는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법안이 통과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가고 그 전에 이분이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고 이런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거니와 예. 지금 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좀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뭐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헌법재판관으로서 보기엔 자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뭐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어떤 헌법적 권리 구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적극하냐 이걸 1차적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예. 관계 문제만을 놓고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뭐 사법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또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후보자가 꽤 많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논란을 빚는 인물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조 부위원장님이나 김현정 의원님이나 이렇게 좀 자꾸 디펜드 해주시려, 그러니까 방어해 주시려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돕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건 의원께 여쭤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걸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20여분간 했고요. 또 오늘은 또 20화 시계로 일본 총리와 한 2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이렇게 한 6일 만에 인근 주요 우리 동맹 또 협력 국가인 미국, 일본과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서 뭐 왜 빨리 안 하느냐 또 전화통화가 지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시차 뭐 이런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차는 우리가 좀 희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보면 이제 통화가 좀 늦게 이루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취임식 때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왔던 뭐 주한미군 사령관도 초청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통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국민들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예. 이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냐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정부 들어서자마자 빨리 이제 태세를 바꿔서 이 문제 이제 를 다뤄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어떤 것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G7 정상회담 가신다니까 가서 좀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아니 뭐 시기가 아주 늦어진 것도 아니고 뭐 며칠 상간에 다 통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과도 했고 또 일본 총리와도 한 것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뭐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신뢰 구축을 통한 그 잘 분위기를 리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6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그것도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합의하자라고 양국 간의 그런 그 상호주의 그 언급도 이제 하면서 그런 그 조정은 잘 하셨다고 저는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일 날 G7 그 정상이 참석하니까 그때 통해 가지고 뭐 저 다자 회의 또는 양자 회담 등 통해 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정상과의 통화 관련된 사안 정원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일정 정도의 우려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외교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셰시의 외교잖아요. 이 셰시의 외교는 현상에 의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국제사회의 일정 정도의 규범이 있습니다. 특히 예. 서방 사회는. 그런데 지금 중국은 한계의 중국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외교 원칙에 따라서 대만을 언제든지 통일의 대상으로 그것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였던 것은 분명 미국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저는 빨리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 방문하시잖아요. G7 회의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든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토 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거기도 참석해서 일단 그 자유 진영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유대를 더 돈독히 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이런 우려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요? 그 셰셰 유세장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이게 무슨 대중 뭐 대미 외교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인 것처럼 자꾸 과장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그 국민 앞에서 편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뭐 맞는 거죠. 국익에 맞는 외교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은 어느 정부에서는 달랐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 이것 때문에 경제 민생에 준 타격 이런 거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걸 차치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실제 뭘 하지도 않고 실제 사실이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다 파탄난 것처럼 계속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그런데 실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요. 뭐 이 외교라는 게 딱 하나의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뭐 운전자론 이러면서 트럼프하고 얼마나 돈독하게 이 같이 행보를 같이 해왔습니까? 이제 그게 이후에 이 미 행정부 트럼프 주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좀 예. 어려워졌죠. 근데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의 기본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뭐 문제 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 외교 정책 관련해서 한미 동맹 파탄 났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3일 늦은 거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게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 스타일이 통상적인 어떤 관행 이런 거 딱딱딱 지키면서 합니까? 예. 본인 스타일대로 막 하지.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뭐 지금 며칠 늦은 건 말고 그 통화 자체의 내용 그러니까 친민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후 대화에서 말이 통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걸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축하 전화로서는 충분했다 봅니다. 네. 별다른 뭐 관계에 이상 신호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건희 의원께서는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발언도 뭔가 캠페인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타임지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대답을 이렇게 외계인이 침공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제사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대만 해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반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대만도 다 어떻게 반대하지 못하는 얘기거든요. 아까처럼 무력이란 말을 덧붙이면 그건 좀 곤란하지만 예.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좀 이 외교 참모들한테 들으셔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되어 있는 정답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대답을 하시는 걸로 빨리 이제 모두를 전환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는 우리 김건 의원께서 외교관 출신이라서 잘 아셨겠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그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 G7 회의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관련된 부분이 또 확인될 테니까요.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이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 일단 종료가 됐네요. 네, 조금 전에 마무리됐다고. 네,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가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6월 30일까지의 임기만 유효하다 정도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 그럼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감대를 형성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6월 30일까지죠. 네.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5개 사항인데 9월 전당대회를 열겠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빚어진 파장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철회를 하겠다. 지방선거 100% 상향식으로 가겠다. 저희 대변인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임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초선 의원이기도 한데 김 비대위원장 뒤에 누가 배우가 있습니까? 이런 5개 안을 어떤 근거로 가지고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 5개 안은 누가 당내에서 특정 세력이 이 개혁안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이 당의 쇄신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과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 내용만 놓고 보면 결국 이 개혁안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많다 여전히. 예. 그래서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우리 당이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구나. 이것만 다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16일에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잖아요. 예.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이 새로 뽑는 원내대표가 각각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일종의 공약 같은 걸 할 텐데 어떤 기치를 낸 걸은 원내대표가 될 건지에 따라서 우리 당의 이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의총에서 이 5가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5개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 확정된 거 있습니까? 아니 제가 미처 확인 못했는데 확정된 건 없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한번 당심으로 그러니까 당원들의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 보자. 이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결정이 되지 않은 걸 보면 오늘은 그야말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빈손 의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김건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따르는 상황입니까? 안 따르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대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 여당의
맞서서 우리가 야당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환골탈태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던져서 지금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뭐가 좋을지,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로 우리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지, 정말로 쇄신할지, 어떤 스케줄로 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은 처음 논의를 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오늘 어떤 의견이 집약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내일 의총을 다시 네. 열어서 내일 결론을 내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김현정 의원께 이 국민의힘 상황을 여쭤보는 것이 상당히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김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할까 여기에 다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계속 당권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혁신적인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 1인 비대위원장 체제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인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해자되고 있는 의원들 몇몇을 보면 대부분 또 친윤계 의원들 일색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다시 친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또 다시 도로 이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그 국민의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도 임기도 6월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반발이 좀 덜했을 것인데 얼핏 제가 언론 보도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면 9월 초에 그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는다는데 그때까지 본인이 할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친한계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다는 그런 그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권 경쟁이 한 축인 또 친윤계 의원들이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16일 날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은 겸직 가능한데 또 겸직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새로 임명해서 그 새 당대표를 뽑는 그 프로세스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김건희 의원과 정강진 대변인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16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였는데 이때 친윤계 원내대표가 되느냐 친한계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16일 이후의 권력 구도가 상당히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의원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됩니까? 그거야 이제 알 수 없죠. 의원들이 뽑을 테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하는 그런 이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친윤, 친한. 저는 뭐 그런 이분법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춰가서 가는 당이 우리가 일단 돼야지만 협상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는 그래서 그런 쇄신을 해가지고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여 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걸 어떤 사람을 갖다가 뭐 친윤, 친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매김해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거든요.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나경원,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의원 지금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상훈 의원은 출마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K 지역이죠. 누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로 원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가 또 원내 당직자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그 분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전당대회가 8월 말이든 9월 초 이전에 열리게 되면 그 관리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새로운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상임위 거쳐서 다시 임명해서 그분이 관리하게 되는지 중요한데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만약에 그 투표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중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도로 친윤계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쇄신의 방향과는 좀 다를 것 같아 갖고 제가 뭐 예. 표가 없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당이라서 네. 제가 그래서 예. 김민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누가 됩니까? 제가 그 다선 의원한테 들었거든요, 국민의힘. 예. 김도부 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들을 때는 다른 의원들이 해제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더 다른 의원들이 같이 추가되긴 했는데 뭐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당이세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러면 아예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맞추는 걸로 하시죠. 저도 저 네. 민주당에 대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이 굉장히 지금 뭐 이해됩니다. 조심스러워 하시니까요.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출마 여부가 상당히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 9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 출마 가능성이 한 몇 %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분위기 90% 이상. 거의 출마를 한다. 예, 거의 뭐 우연 아닌 우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 내 뭐 그냥 밖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당권을 놓고 뭐 친윤 의원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주류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할 마땅한 예. 카드가 없죠. 예. 근데 대선에서 직전 대선에서 41%를 얻은 후보라면 대표로 내세울 만하고 그것에 김문수 후보하고 의원들의 뜻이 어느 정도 일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9월 전당대회든 어쨌든 이게 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이루어지는 당권 구도의 연장선상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확실한 후보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김문수 후보일 거고 그래서 당연히 출마를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의원께서는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 어느 정도 될까요? 출마 여부는 그 본인께서는 네. 뭐 쓰레기 더미 얘기도 하시고 별 큰 네.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어떤 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 그런 걸 분명히 먼저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나요? 기정사실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김문수 후보도 지금 출마할지 안 할지 당연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당대회는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쇄신과 그 전국 정당 또 수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네. 외연 확장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쇄신의 노력 없이 우리 당이 진짜로 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결론은 아직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현정 의원께 넘어가겠습니다. 13일에 13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나요? 네. 금요일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되는데 김현정 의원 설명 듣기 전에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죠, 그죠? 네. 서영교, 김병기, 예. 김병기,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원내대표는 누굽니까? 그거 물어보시죠.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근데 뭐
두 분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의원들의 선택도 사실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 더군다나 예. 의원 167분에 당원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이 더 어렵죠. 그 한 100여 명 의원 있을 때도 다 계산했다고 하는데도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게 원내대표 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볼 패널이 있습니다. 정건수 대표님. 네, 아까 저 서영교 예, 의원 대 김병기 의원 누굽니까? 김병기 의원이 됩니다. 이유는요? 저 김현정 의원도 지금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당 정치인으로부터 들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거기에 좀 확신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핀트를 잘못 맞춰갖고 처음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고 이렇게 비춰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원 20% 반영하는데 당원들이 보기엔 서영교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좀 핀트가 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예. 자, 끝으로 이 질문 두 분 의원께 1분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서울고법이 나중에 이제 이 재판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러면 재판이 이제 이 현직 때는 안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결정을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헌법 84조의 규정에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이 재판부가 이렇게 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상급심이라든가 하는 데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희 교수님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2일 날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처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데다가 헌법 제 84조에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그 뭐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국민 주권으로서 유권자들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여쭤보면은 다른 재판들도 거의 중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럴 거로 봅니다. 오늘 뭐 서울고등법원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처럼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주의는 공판까지 정지된다. 예. 이게 이제 법원의 해석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나머지 재판들도 정지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헌법 68조 2항만 설명을 드리자면 판결 등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